이번 시간에는 고려의 통치체제가 마련되는 과정과 그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왕건이나 그 광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도들을 통해 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정적인 국가 통치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제도가 마련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성종은 이제 그 최숙노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삼아서 통치 체제를 마련을 하게 됩니다. 최숙노는 이제 신무 28조라고 하는 것을 건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에서 보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교를 행하는 것은 몸을 닦는 근본이고 유교를 행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현재는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지금 해야 할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건의를 받아들여서 성종도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신무 28조의 내용은 이제 핵심적으로는 불교 폐단에 관한 지적, 그 다음에 민생제도 문제, 그 다음에 사회제도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몇 가지 이제 예를 들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조에 보면 수령을 파견해서 백성들을 어떻게 이익을 되게 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실제로 그래서 이 말에 따라서 성종 때 지방에 12목을 두게 되고 지방관을 파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조에 보면 예악, 시서, 가르침, 그 다음 군신 부자의 도리는 마땅히 중국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종 때는 중앙에는 국사감을 두고 지방에 향교를 두어서 유교 교육을 진흥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최숙노가 단서를 하나 붙이기를 거만한 의복과 같은 제도들은 굳이 중국 제도를 따를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종이 이제 그 중앙 관제를 정비를 하는데 중국의 삼성육부를 모방을 해서 이성육부로 고려에 맞게끔 이제 새롭게 독자적으로 마련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런 내용들을 반영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연등회와 팔관회를 하는데 이것이 이제 백성들에게 너무 큰 고역이다라고 이제 최숙노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종은 이제 잠시나마 연등회와 팔관회를 중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 성종은 이제 그 왕건이 만들어놨던 그 규율 정책이었던 그 흑창을 좀 더 확대해서 의창으로 개편을 하게 되고요. 물가를 조절하는 기구인 상평창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민생의 안정에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뒤를 이어서 현종 때에 가게 되면 현종은 이제 도병마사라고 하는 최고 의결기구를 설치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지방을 이제 12목이 아닌 전국을 단위로 해서 5도 양계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 제도도 정비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정비된 고려의 통치제도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당나라의 삼성육부라고 하는 이 중앙관제체제를 모방을 해서 고려에 맞게끔 이성육부로 제도를 변화를 시켜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서문화성에 있었던 그 문화시중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시중을 하여금 전체적인 국정을 총괄하고요. 이게 또 하나 이제 특징이 되는 거고, 중서문화성의 이제 낭사와 어사대를 로 구성이 되어 있는 대관을 이제 조직을 하게 됩니다. 이 대관들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왕에게 이제 상소를 한다거나 왕이 이제 어떤 명령을 내렸을 때 부당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거부권, 이걸 이제 봉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리들을 임용하는 인사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재신하고 추밀이로 구성이 되어 있는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을 두게 되는데요. 이 특히 도병마사 같은 경우에는 고려에만 존재하는 독자적인 기구로서 국방이나 군사 이런 이제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 기구였습니다. 이게 이제 원나라 간섭기에 가게 되면 도평 의사사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격이 그만큼 이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식목도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법제와 이제 격식들을 마련하는 기구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앙통제체제뿐만 아니라 지방을 이제 그 성종이 만들었던 12목에서 5도 양계체제로 바꾸게 되는데요. 그 5도는 말 그대로 이제 전반적인 일반적인 군현을 이제 총괄하는 이제 5도를 두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군사적으로 요충지인 이제 북쪽이나 동쪽, 그래서 북계와 동계에는 양계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5도에는 안찬사를 파견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5도 아래에는 지방관이 파견되는 군현이 주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양계에는 이제 그
병마사가 파견이 되게 됩니다. 그 지방간이 파견되는 군현뿐만 아니라 지방간이 파견되지 않는 이제 속현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실제 이제 자료들을 보면 지방간이 파견되는 군현보다 속현이 훨씬 더 많은 그 수를 차지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속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변에 있는 군현의 지시를 받게 되고 그 지시를 받아서 향리가 독자적으로 이제 실무적인 행정들을 돕맡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사회에서는 이 향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일반적인 군현 외에 특수 행정기구로서 향, 부곡, 소가 존재를 합니다. 향과 부곡 같은 경우는 통일신라에서도 이미 존재를 했던 거고요. 이 소가 고려 시기에 이제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경제 제도를 설명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런 지방 제도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군사 제도가 마련이 되는데요. 지방에 이제 그 일반 군현이 있었으니까 그 일반 군현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주현군이 두어지게 되는 거고, 당연히 이 주현군은 이제 농민들이 이제 군역을 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방관이었던 수령이나 향리가 이들을 이제 통솔을 하면서 군대를 운영을 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각 지방별로 좀 독자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고려의 특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계에는 이제 주진군이 두어지게 되는데, 이 주진군은 이제 남도에서 이 양계 지역으로 이제 이주된 사람들, 그리고 여진이나 거란에서 이제 이렇게 옮겨온 사람들, 이민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 주축으로 해서 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이제 그 국왕을 보호하는 친위부대로서 이군이 두어지게 되고, 수도 방위를 하는 유기도 두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군사제도의 특징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체제가 마련됐으니까 이제는 이 체제를 운영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관리를 등용하는 제도를 마련하게 되는데, 지난번 시간에 광종 때 과거제도가 실시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보통 과거제도라고 얘기하면 시험을 통해서 선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과거제도는 문과, 그 다음에 잡과, 승과가 있었는데, 이 고려의 과거제도를 조선의 과거제도랑 비교를 해보면 차이점이 뭐냐면 문과가 없고 이제 승과가 존재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거 시험이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이제 문과를 기본으로 하게 되고, 문과 중에서도 재술과는 뭐냐면 논리적으로 쓰는 겁니다. 즉 어떤 이제 정책에 대해서 어떤 논하시오 하면 그 정책을 이제 풀어서 쓰게 되는 거고요. 명경과라고 하는 건 이제 경전을 이제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를 테스트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과거라고 얘기하면 재술과를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법적으로 보면 이제 양인 이상,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평민이에요. 백성, 일반 백성 이상이면 과거에 응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려 사회에서는 이 양인들이 문과에 시험 보기는 좀 어려웠고요. 잡과에 이제 그 응시를 해서 관직을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거 시험은 이제 과거를 이제 운영하는, 관리하는 지공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그 시험 체제에서 합격한 합격자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둘의 관계가 흔히 말하는 자주와 문생이라고 하는 관계를 형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단순히 이제 학연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라 결국은 이게 이제 정치 세력화를 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 말에 가면 이 자주 문생이 통한 정치 세력화가 굉장히 심각한 폐단을 낳는다라고 하는 지적도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과거를 통해서 인재를 선발하는 방식도 있지만, 또 하나 고려 사회에서는 이제 시험을 보지 않고 관직에 나아가는 음서 제도도 있었습니다. 자, 물론 음서 제도는 모두에게 이제 개방이 된 게 아니고요. 5품 이상의 고위 관료의 자손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명 문벌의 특권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 사회에는 실제로는 이제 음서가 상당히 대규모로 시행이 되긴 했는데요. 관직에 나가는 측면에 있어서는 음서를 통해서 많이 진출을 하게 되지만, 예컨대 이제 승진을 한다거나 특히나 이제 재상까지 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결국은 과거 시험 합격자가 훨씬 더 좀 우대를 받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직에 나아갈 때는 부모, 아버지나 할아버지, 외할아버지의 음서를 통해서 관직에 나가게 되지만, 그 관직에 나간 이후에 다시 과거 시험을 치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고, 조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음서 제도, 즉 문음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요.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 문음이 엄청 이제 축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음을 통해서 관직으로 나아가는 것을 좀 부끄럽다고 여기는 그런 경향이 보이게 됩니다. 이게 이제 고려와 조선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벌 얘기가 나왔는데, 여러분이 이제 문벌 얘기하면 언뜻 뭐지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문벌 귀족이란 말은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번에 이제 2015 교육과정에 따라서 2020년부터 새 한국사 교과서를 사용을 하게 됐는데요. 이 새 교과서에 따르면 이제 문벌 귀족이라는 용어 대신에 문벌이라는
문벌이라는 용어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세대에 걸쳐서 고위 관료를 배출한 가문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즉 말 그대로 고위 관료니까 관료 제도를 기반해서 형성되는 세력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관료제를 떠나서 또 다른 어떤 특권들이 많이 존재를 하느냐, 자율적인 특권이 있느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라고 해서 아마 귀족이라고 하는 용어는 떨어져 나가고 이 문벌로서 이들의 세력을 명확하게 설명을 하게 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문벌에는 이제 개국 공신이나 호족이었던 사람들, 그리고 육두품 관료, 유학자들 중에서 이제 중앙 관료로 진출해서 대대로 고위 관직을 가졌던 가문들이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성종 이후에는 이제 이렇게 체제가 마련되게 되니까 새롭게 관직으로 진출하는 지배자층들이 나오겠죠. 이들 중에서도 이제 고위 관료를 많이 배출하는 문벌 가문이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현종 때 가면 그 전까지는 이제 고려는 왕실에서 그 왕실 사람들끼리 혼인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근친혼을 했던 거죠. 그게 이제 왕권을 강화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다가 현종 때 가게 되면 이제 근친혼도 하긴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이 문벌 가문하고의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성들과 다른 성실을 가진 사람들과 혼인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 왕실과 혼인하는 외척 세력들이 이 문벌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골 귀족이라고 하는 또는 육두품 귀족이라고 하는 아주 소수가 귀족으로서 형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고려 사회 이 문벌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지배층의 범위가 넓어진 거죠. 이런 측면에서 고려 사회가 신라보다는 좀 나아졌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문벌들은 과거 시험, 그다음에 음서, 특히 이제 음서를 통해서 이제 관직에 많이 진출을 하게 되고, 그러다면 고위 관료로 이제 대대로 이어가다 보니까 관직을 독점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5품 이상 고위 관료들에게는 공음전이라고 하는 토지가 주어집니다. 이게 이제 바로 세습이 되다 보니 이들의 경제적 기반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문벌들끼리 자기네들끼리 혼인을 합니다. 중첩된 혼인을 해서 세력을 형성해 나가게 되고, 특히 왕실과 혼인을 함으로 해서 외척 세력으로서 또 세력을 형성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가문으로는 경원이 씨와 경주 최 씨, 이런 가문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형성된 문벌들은 이후에 정치적인 이제 국제적인 정세와 국내적인 상황 속에서 다양한 정치적 변화를 겪게 됩니다.